제 이름은 조만수, 올해 67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낡은 빌라 3층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꽤 번듯한 식당을 운영하며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설렁탕집을 운영했고 직원만 8명이 넘었죠. 매일 새벽에 국물을 끓이고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희 가게는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어 잠깐이지만 유명세도 탔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이 있었고요.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재료비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덮쳤고 손님은 반토막도 아닌 뿌리째 뽑히듯 끊겼습니다. 배달도 안 되는 설렁탕집은 속수무책이었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가게 월세를 냈습니다. 처음엔 금방 나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이 끊기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마지막엔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나락이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고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붕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은 채 서울 외곽의 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몸을 숨기듯 들어오게 됐습니다. 월세 28만 원. 방음도 안 되고 겨울에는 손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이었지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전등도 희미하고 바닥은 찬 콘크리트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싱크대 옆에 놓인 인스턴트 라면 박스가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하루는 참 길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잠들고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주로 잠을 청하고 거울은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 되어가도 신경 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층에서 운영되는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꽃집 주인이자 이 건물의 소유주인 박정임 씨였습니다. 64세로 알고 있었지만 마주치면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사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더군요. 조 선생님 머리 많이 자라셨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좀 다듬어 드릴까요? 그 순간 낯선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내 몰골을 걱정해 준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의 작은 꽃집 뒤편 의자에 앉아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집에 돌아온 날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낯설게 느껴질 만큼 깔끔해진 제 모습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라면이 아닌 김밥을 사왔고 오랜만에 먼지 덮인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들어가 몇 시간이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울 강북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경력 무관, 성실한 사람 우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주저하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정육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면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3일 후 저는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사장님은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딱 보기에도 고기와 함께 인생을 살아온 분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정직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 힘들어요. 새벽 5시에 나와야 하고 서 있는 시간 많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따라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새벽 4시 반 저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고기 손질 법도 모르고 주문도 헷갈렸고 칼을 잡는 손이 경직돼 자주 베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가락에는 늘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견딜 수 있던 이유는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바쁘니까 생각이 덜 나고 술 생각도 점점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월급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삶에 작은 기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사장님은 첫 월급으로 217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날 퇴근 후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종이백 하나를 들고 말이죠. 박 사장님, 이거 많이 비싼 건 아닌데요? 그냥 고마워서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종이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핸드크림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 잘라주셨던 날, 그 다정함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죠. 요즘은 꽃도 잘 안 팔려서 말동무도 없었는데 조 선생님 덕에 덜 외로워요. 그날 밤 저는 소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겨울 끝자락 옥탑방에서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잠들었습니다. 봄 기운이 퍼질 무렵 퇴근길에 집으로 올라가던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썰고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은 듯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는데 1층 꽃집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앞 의자에 박정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맥주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 오늘 일 끝나셨어요? 예, 이제 막 들어가는 길입니다.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저 혼자 마시려니까 좀 썰렁하네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친밀감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도 그날따라 무척 외로웠습니다. 맥주 한 캔, 그 이상의 위로가 필요했던 밤이었죠. 그럼 한 잔만. 그녀는 웃으며 안쪽에서 의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조용한 꽃집 앞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캔을 열었습니다. 첫 모금은 시원했고 두 번째는 가슴을 적셨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럴 땐 괜히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엔 오히려 바쁘게 일하는 게 낫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잡생각이 밀려오니까요. 그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은 참 묘한 분이에요. 조용한데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런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그녀가 맥주를 더 가져왔습니다. 한 캔 더 괜찮으시죠? 저는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다 결국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년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싸우다 갔다고. 그 사람 가고 나니까 처음엔 허망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은 나 자신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이상하게도 꽂혔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키며 무너져 내렸던 시간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감정. 그것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조 선생님은 가족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맥주잔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보고 싶죠. 너무 많이. 근데 그 사람들에겐 제가 상처였을 겁니다. 한동안은 연락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아직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꽃집 문을 닫고도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일찍 봄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조 선생님.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제일 큰 위로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나도 같은 시간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을 껴안고 견디며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 그밤 이후 우리 사이엔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임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둘이 마주 앉는 일이 잦아졌고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말동무 정도였지만 그 대화 속엔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고 편안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녀가 꽃잎 정리하며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언제나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조 선생님? 그 인사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씻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거요, 방금 만든 감자조림이에요. 양이 좀 많아서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라면이 아닌 집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짤한 감자조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입보다 마음이 먼저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꽃집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는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흰 국화를 정리하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국화 예전엔 제 남편이 제일 좋아했어요. 하얗고 단정해서 그랬대요. 그녀가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병원 생활, 복잡한 가족 갈등, 마지막 인사도 못했던 날들. 말없이 듣고 있던 제 손에 그녀는 살며시 국화 한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꽃 오늘은 조 선생님 드릴게요.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셔서. 저는 말없이 꽃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하얀 국화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엔 아직 그리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임 씨가 꽃집 문을 닫고 옥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캔맥주 2개와 삶은 달걀이 담긴 접시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조 선생님 방에서 마셔볼까 싶어서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올라와 보면 이상하게 세상이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 얼굴 보다가도 여기선 마음이 가라앉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일 땐 이 방이 감옥 같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이상하죠? 그날 밤 그녀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럽고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 더 젊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젊었으면 서로를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지금 이 감정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단단하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로 약속하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서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됐고 맥주 한 캔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가끔은 꽃집에서, 가끔은 옥탑방에서 그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바람이 거셌던 밤이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로 세찬 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정임 씨가 평소보다 일찍 꽃집 문을 닫고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국물 자작한 오뎅탕이 담긴 냄비와 유자차가 담긴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밖에 바람이 심하더라고요. 조 선생님 방이 더 추우실까 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뎅 국물에서 나는 간장의 향기, 그녀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 그 모든 것이 서늘했던 제 마음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국물을 나눠 마셨고 유자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시시하고 사소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분식집, 꽃값이 오른 이야기, 정육점 사장님의 투덜거림.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서로를 향한 애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틈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무서워요. 무엇이요? 그녀는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따뜻함이 사라질까 봐요. 이 감정이 다시 날 버리고 떠나갈까 봐, 내가 또 혼자가 될까 봐. 그 말에 제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군가를 향해 다시 마음을 여는 일, 다시 믿고 기대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임 씨.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 촉촉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겨울 창밖과는 정반대의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천천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 바람 소리만이 배경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로움이 조용히 하나로 녹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비누 향,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감정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콧봉오리가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조 선생님.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림, 설렘, 두려움, 기대, 그리고 갈망.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이마를 천천히 맞댔습니다. 그 찰나의 온기가 제 지난 인생의 외로움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벽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따뜻한 숨결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더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순간 서로가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 밤 이후 우리는 더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관계, 서로의 온기로 하루를 견디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순간이란 걸 그 밤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더 오래 머물렀고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1층 꽃집을 향해 먼저 향하곤 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선생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는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한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꽃집에 손님이 드물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옥탑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정임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엔 조그만 상자들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예, 괜찮죠.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국을 좀 끓였거든요. 이왕이면 1층 거실에서 같이 드실래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꽃집 뒤편 작은 방, 그녀의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낮은 식탁 위엔 된장국과 조기구이,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고 가운데엔 고봉밥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밥을 천천히 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없는 하루였지만 그저 누군가와 같은 밥을 나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삶이 조금은 덜 외로워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정임 씨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조 선생님은 혹시 3층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죠. 뭐 옥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임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층 방이 하나 비어요. 원래 세입자가 나갔는데 아직 안 받았거든요. 혹시 이사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제안 속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주거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정임 씨 이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이제 나이도 있고 설렘보다 안정이 더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전조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좋거든요. 그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옥탑에서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삿날 두 사람은 함께 낡은 책장을 옮기고 작은 냉장고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방 2개짜리 햇살 잘 드는 거실이 있는 그 집은 우리의 첫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가구는 제각각이었지만 함께 정리하고 배치하는 동안 마음도 함께 정돈됐습니다. 커튼을 다는 순간 작은 창 너머로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정임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둘이 사는 집이네요.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운 침대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제 팔을 베고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외로움은 더 무서우니까요. 그 대답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가 밥을 짓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주말엔 함께 시장에 가고 미용실이나 꽃 진열을 도와드렸습니다. 정육점 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국과 정임 씨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 속에서 오는 따뜻한 일상. 우리는 그걸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의 감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 살게 된 뒤로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집 앞에는 진달래 화분이 줄지어 놓였고 정임 씨는 바빠진 손길 틈틈이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부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먼저 부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뽑으려다 무심코 호적 등본을 마주했습니다. 단독이라는 글자가 그날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돌아와서 정임 씨에게 말했죠. 우리 이름 올릴까? 동사무소 가서.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 우리는 손을 잡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여느 신혼부부처럼 들떠 있진 않았지만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조용히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 다시 가족이 생겼다는